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 99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최신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거 장애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장애 인구가 2018년에 여기 보니까 249만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가 2018년에 이렇게 4,400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249만이다.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이 굉장히 많죠. 장애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용에 비해서 보면 자, 2018년도에 34.5예요. 자, 그런데 전체 그 인구는 61.3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표 4-4도 보충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장이에요. 고용보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보충 참고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국가, 지자체, 50인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람은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그 다음에 50인 이상의 그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적으로 몇 프로 이상을 여기 고용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인이라 그랬어요. 50인. 그래서 법적인 장애인 이것을 고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20년 현재 국가, 지자체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서 3.4%예요. 3.4%. 그 다음에 민간 사업주는 3.1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의무 고용률 미달 수준에 따른 의무 부담이 여기 보면 의무 고용 부담 기초액이죠. 이걸 보면 2019년도 여기는 2020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표 4-5도 여러분 책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장입니다. 고용보장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제라는 게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그러니까 좀 장애가 좀 심한 사람이에요.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해서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규직 전환을 제고한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중증장애인도 이렇게 그 인턴으로서 일하다가 이게 가능하다. 직업이 가능하다 하면은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증장애인 인턴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원 고용제도와 보호 고용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원 고용제도는 뭐냐? 그 다음에 보호 고용제도는 뭐냐? 이걸 살펴보는데, 지원 고용은 고용이 되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중증장애인에게 현장 훈련과 필요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지도원, 근로지원,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지원고용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훈련과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호고용제도라는 게 있어요. 보호고용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그 사람들은 뭐 환경이 되지만은
그러나 장애인은 굉장히 정상적인 환경에서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라.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3개 유형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사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해요. 직업재활시설 3개 유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PPT를 요약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 페이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3개 유형하고, 첫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두 번째 근로사업장, 세 번째 직업적응훈련시설, 이렇게 3가지를 그 한 페이지에 요약하실 때 같이 넣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페이지를 요약할 때 이걸 읽는 거를 다 요약하면 뭐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면 그 중요한 것을 서머리에서 그 페이지 속에 넣고,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끔 이건 넣으시라 하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 안에다 넣으시면, 그리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이렇게 제출하는 거는 이거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석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강의를 진짜 들었냐 안 들었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들은 사람은 요거를 쓰겠죠. 그렇죠? 근데 강의를 그냥 안 듣고 막 클릭만 하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빼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동영상이라 보다니까 시간도 25분 이렇게 딱 잘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어요. 자, 장애인 보호작업장. 아까 3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유형. 자,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그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직업 재활 훈련이에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또 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받아요. 그래서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또 일반 이런 쪽으로 가서 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있어요. 이건 직업 능력은 있지만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을 하는 시설을 의미해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라는 것은 그냥 이 장애인들이 일반 가서 회사를 달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아예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그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시설이에요. 이게 이제 근로사업장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적응훈련시설. 이건 뭐냐면 직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능력이 극히 낮다 그랬어요. 그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해서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해서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자 사업장이나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나 이렇게 그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곳이 직업적응훈련시설이다.
자, 페이지 102페이지에는 유형들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경제적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치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장에서 계속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시설과 고용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실된 근로능력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과제예요. 그 다음에 민간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해서 대기업의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또 거기에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제도 마련으로 최저임금 보전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복지 인식과 사회적인 연대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구의 통합과 효율적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 그 다음에 생활 만족도 증진, 이 관점에서 개인의 환경 특성과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과 훈련 지원 체계가 내실화되어야 되고 고도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및 사회 심리 재활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서비스예요. 지역사회 서비스. 이거 좀 글이 좀 글씨가 참 잘못됐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방안들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 서비스 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를 통한 결함이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촘촘한 복지 기반 네트워크가 재기능화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향후 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인 사회보장 중에서 교육보장이 교육은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장애인 통합교육을 규정하기 시작했고요.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제24조에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도 일반 교육제도에서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가는 장애인의 학업과 사회성의 발달을 위하여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개별화된 교육은 배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개별 특성에 입각한 개인 맞춤형의 의미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면은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학교로 우리 자녀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학교를 찾아야 되는 거요? 아니면 일반 학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원칙입니까? 네, 일반이죠. 일반. 장애인도 똑같은 일반 학교. 근데 이제 일반 학교에 가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이게 이제 뭐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진도도 못 맞춰. 이랬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제 선택을 장애인 학교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그 부모나 장애인이 그거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일반으로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보장을 지금 생각해 보고요. 표 4-7 10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장애인 교육 관련 내용을 한번 좀 탐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교육보장에서 장애인 교육보장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실태를 파악하면은
지금 이렇게 표에서 여러분이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여기 3개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보시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인데요.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래서 대인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적 보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그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회에 내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대인 사회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 보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개념은 공공행정, 그 다음에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의 개념은 사회적 보호의 개념이다.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 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게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는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의 목적에 따라서 나눠요. 그런데 이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청소와 장보기 같은 단순 서비스와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보호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중독 및 가정 문제에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은 이렇게 다양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뭐냐? 서비스를 왜 제공하느냐? 가사 및 이동이죠. 이동 지원과 한 같은 보편적 목적의 서비스와 장애 및 노인 등에 관련된 특정 목적에 의한 사회 서비스로 나눠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된 배경을 보면 최근 사회 양극화가 심하지요. 그래서 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가 요구되고 또 그 사회복지 서비스는 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점점 늘어날 그런 전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취약계층 보호 외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특히 가족 내지 여성에 의존하던 비공식 돌봄은 그 한계에 도달해서 돌봄에 대한 신시장화 내지 사회 시장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돌봄도 안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 시장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의 평균 취업률이 12.6, 그 다음에 OECD 국가의 평균 사회 서비스 취업 비중이 21.7%인데 우리는 거의 뭐 반밖에 안 되는 이런 지금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게 넘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이 장애인의 보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장애인의 사회 보장을 생각해 봤고, 지금은 이제 제3장 최신 장애인 복지론으로 이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애 개념과 파트 1에서 장애 개념과 범주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이념과 복지 정책을 생각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장애인 생애 주기와 재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장애인의 생활 주기 관점을 보면은 우리가 장애인 복지, 그래서 복지인데 장애인 복지. 그 다음에 생애 주기가 뭐냐? 그리고 장애인은 뭐냐?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가 무엇이고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는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되는 목표는 장애인 복지와 생애 주기의 상관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필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의 위기적 상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또 관련 지원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의 원칙과 그 당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장애인 복지에서 생애 주기 관점의 118페이지,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거든요. 이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는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요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생애 주기. 이런 넓은 의미에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변화는 나이를 먹는 과정의 일정한 순서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일생 가운데 반복되면서 다음 세대로 전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애 기간에 중요한 생애 사건이 연령 단계별로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형태예요. 또 과업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애 주기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도 이러한 생애 주기의 관점과 그에 따른 발달 과업의 측면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애 주기다. 생애 주기라는 말은 인생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를 이렇게 생애를 인생으로 생애로 볼 때에 그 주기 그때마다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도 5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 인간 발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에릭슨은 인간 발달을 8단계로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자, 그래서 이 생애도 마찬가지로 생애도 단기별로 이렇게 쭉 나눠놓는 거, 나누어져서 이렇게 놓는. 요게 이제 주기, 각 기마다 주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애 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발달 단계에는 그 단계에서 과업이 있잖아. 과업. 발달 과제라 그러죠. 그래서 그 발달 과제, 그 숙제, 과제를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만약에 그 발달 과제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가지고 이 미해결 과제는 무의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으로 가면서 그것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미해결 과제들이 모여가지고 가끔 그것들이 인생에서 가끔 가다가 툭 하고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툭툭 치면서 올라오는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삶에 또 인생에서 많은 영향과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애, 이 주기별,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서 생애 주기별 관점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